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멋대로 들이민 그 더러운 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2025년 11월 9일 쉐젠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한 나라의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해협의 군함을 사용하고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대만 문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겁니다. 중국이 폭발했습니다. 11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섰어요. 일본이에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고 일본 수산물 수입이 중단됐으며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11월 24일 전격 취소됐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해양안보 특별회의에서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공격한 겁니다. 한국은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이어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왜 갑자기 한국이?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단 하나의 실시간 화면이 회의장 전체를, 아니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런 통쾌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이고요. 현재 UN 해양안보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CIA 동아시아 해양안보팀에서 10년간 분석관으로 근무했어요. 베이징 주재 CIA 스테이션에서도 3년 일했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15년 넘게 중국의 해양 굴기만 추적해왔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해안경비대 확장, 잠수함 함대 현대화. 제 업무의 90%가 중국이었어요. 한국,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해양 안보 능력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업은 강하지만 해양 감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이날 2025년 11월 25일 제네바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동맹국인데도 전혀 몰랐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됐거든요. 회의는 그날 아침 시작했습니다. UN 해양안보 특별회에 1년에 2번 열리는 정례 행사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직후였으니까요. 제네바 본부대형 회의실에 17개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인도, 브라질,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저는 미국 대표단 뒤쪽 자문관석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중국 대표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리웬창 아시아국 부국장이 선두였고 8명의 수행원이 따랐어요. 대규모였죠. 그들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다나카 해양정책국장과 4명의 수행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당연했죠. 자기들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폭발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국제해양협력관과 4명의 수행원. 소규모였어요. 강민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긴장한 것도 걱정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제48차 UN 해양안보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리웬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조절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새로운 국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죠.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두가 예상한 내용이었어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거라고. 하지만 리웬창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해양 주권 침해 실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일본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한국의 불법 해양 활동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한국이 이어도를 점거한 것은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중국의 전략을 이해했어요. 일본을 공격하기 전에 한국부터 먼저 누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어도 한국이 파랑도라고 부르는 이 수중함초는 명백히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린의 이어도 사진이 떴어요. 한국은 2003년 이곳에 일방적으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이 섬들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식 발표 자료 기준으로 감시 반경 150km, 동시 추적 가능 선박 800척 미만, 정확도 88%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실 CIA 내부 평가도 비슷했거든요. 비교해 보시죠. 중국의 해양 감시 시스템은 반경 800km를 커버합니다. 동시 추적 선박 5,000척 이상, 정확도 99.5%, 기술 격차가 50년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류엔창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원, KIOST라는 기관이 독도 연구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해양생물조사, 수온 측정, 기초적인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해양 안보 감시 거의 없습니다. 독도 주변 200km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움직일 때 한국이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간이 평균 4시간입니다. 4시간이요. 그 시간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죠. 영국 대표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EEZ 내에 있는 이어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 기준 아닙니까? 류엔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이 두 곳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기술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어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합시다.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국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류엔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은 답변입니다. 한국이 국제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의장이 물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효적 지배란 실질적 관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미국 대표도 신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해양 분쟁은 국제법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동맹국인데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중국의 분위기였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회의장이 술렁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류엔창이 비웃었어요. 반박할 내용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류엔창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민준 협력관님, 당신이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인정하십시오. 한국은 해양 강국이 아닙니다. 조선업? 네, 배는 잘 만들죠. 하지만 그걸로 해양 안보를 지킬 순 없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민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건가? 이 상황에서 강민준이 수행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수행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준비하시나요?
늦었습니다. 류엔창이 말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점심 휴식 전에 한국 측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강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류엔창 부국장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특히 기술력 비교 부분이요. 류엔창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니까요. 그렇죠. 사실에 기반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한국의 해양 감시 범위가 150km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KIOST가 2024년에 발표한 공개 자료예요. 아, 그 자료요. 맞습니다. 저희 공식 발표 자료가 그렇죠. 강민준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류엔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술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50년 뒤처졌다고. 4시간이나 걸린다고.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그 순간 회의장 중앙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배경에 하얀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5초 후 화면이 완전히 로딩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시간 3D 해양 감시 화면이었습니다. 동중국해, 남해, 동해가 입체 격자로 나뉘어 있었고 수백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CIA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류엔창 부국장님께서 아까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을 말씀하셨죠. 150km 탐지 범위, 800척 미만 추적, 88% 정확도. 맞습니다. 저희 공개용 자료가 그래요. 강민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용입니다. 실제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초 전 데이터예요. 해저 음향 센서 네트워크와 저궤도 위성 12기에서 중앙통합센터로 전송되는 시간이 3초 걸리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궤도 위성 12기, 한국이 독자 위성망을 구축했다고? 저 점들이 뭡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선박과 수중 이동체입니다. 현재 동중국해, 남해, 동해에 있는 모든 대형 선박과 잠수함의 실시간 위치입니다. 모든 선박이라고요? 네. 군함, 상선, 어선, 잠수함까지 100톤 이상의 모든 해양 이동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류엔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이라는 겁니까? 네. 의심이 가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중국 해군 동해함대에 연락하세요. 지금 동중국해에 있는 중국 선박 위치를 물어보시면 저희 화면과 일치할 겁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크게 보였어요. 아까 독도 주변 200km 해역을 실시간 감시 못한다고 하셨죠. 4시간 걸린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뭡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어요. 군함입니다. 강민준이 한 점을 클릭했습니다. 상세 정보가 떴어요. 함명, JS 아사히, 함종 아사히급 구축함, 배수량 5,100톤, 현재 속도 15노트, 방향 북동, 위치 북위 37.1 동경 131.2, 독도로부터 거리 87km. 저는 그 정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 구축함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거리까지 정확하게. 현재 독도 반경 300km 내에서 추적 중인 일본 함정은 8척입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 아니라 3초 단위로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이번엔 동중국해 전체가 보였습니다. 더 많은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강민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수중 이동체입니다. 강민준이 한 점을 클릭했습니다. 함명 영구호형 공격원잠 추정. 현재 수심 180m. 속도 8노트. 방향 남동. 위치 북위 32.1 동경 126.8. 류엔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중국 해군 잠수함입니다. 강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재 이 해역에서 추적 중인 잠수함은 총 23척입니다. 중국 12척, 일본 6척, 러시아 3척, 미국 2척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국 잠수함 2척, 우리 잠수함 위치까지 알고 있다고? 미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함정도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 시스템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해역에 들어오는 모든 수중 이동체를 감지합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까요? 미국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동맹국인데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CIA에서 15년간 중국만 추적했는데 정작 한국의 진짜 실력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적인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준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탐지 범위 반경 400km, 실시간 추적 대상 제한 없음, 정확도 99.7%, 지연 시간 3초, 운영 24시간 365일, 해저 센서 노드 1247개, 저궤도 위성 12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400km, 중국이 자랑하던 800km의 절반이지만 한국 주변 해역을 커버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99.7%, 중국보다 높았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15년입니다. 2010년에 KIOST가 기초 원구를 시작해서 2025년 초에 완성했습니다. 15년 동안 비밀로 유지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어요. 개발 비용은요? 총 18조 원입니다. 약 135억 달러요.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135억 달러.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오히려 효율적이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데.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홍보는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개발하고 완성되고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중국이 공개적으로 도발하니까 그제야 보여주는 거였어요. 멋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단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천하오, 중국 대표단의 기술 자문관이 류엔창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류엔창이 고개를 저었지만 천하오는 계속 말했어요. 천하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하오입니다. 중국 국가해양국 기술연구소 소속이에요. 저도 해양 감시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해저 센서 네트워크를 여쭤봐도 될까요? 1247개 노드라고 하셨는데 음향 기반입니까?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수동 음향 센서와 능동 소나를 조합했습니다. 주요 항로와 해협에 집중 배치했고요. 배치 수심은요? 평균 200m에서 500m 사이입니다. 해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천하오의 눈이 커졌어요. 500m까지 센서를 설치했다고요? 네. 심해 설치 기술은 우리 조선 업체들이 개발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기술을 응용했어요. 천하오가 다시 물었습니다. 위성 연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궤도 위성 12기면 6개의 궤도면에 각 2기씩 배치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든 최소 4기 이상이 한국 해역을 커버합니다. 자체 개발 위성입니까?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천하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기반 통합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십니까? 딥러닝 기반 패턴 인식입니다. 각 선박의 움직임을 학습해서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하고 향후 이동 경로까지 예측합니다. 천하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건 우리가 10년 후 목표로 하는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기술자가 직접 인정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10년 앞섰다고. 류엔창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천하오, 그가 작게 외쳤어요. 하지만 천하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분야를 20년 연구했습니다. 저 시스템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요. 저건 현재 중국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적국의 기술자가 직접 인정하다니.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천하오 박사님, 솔직한 평가 감사합니다. 저희도 중국의 기술력을 존경합니다.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류엔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철회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국제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어요. 시효적 지배의 핵심은 실질적 관리 능력입니다. 한국이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동맹국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네. 미칠함대 사령부와 실시간 연동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요. 강민준이 대답했어요. 미국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본국에 확인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실제로 미칠함대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다고요. 다만 CIA를 포함한 정보기관들은 보안 등급이 달라서 몰랐던 겁니다.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협력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요. 저희는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무시하는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아요.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중국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인도도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환영합니다.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표들도 줄줄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시스템은 해양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 감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합시다. 그때 류엔창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측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입니다. 해양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도와달라는 말이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이 지금은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3초, 5초, 10초.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들이 요청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시내의 호텔, 창문 너머로 레만 호수가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는 CIA에서 15년간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를 추적했어요. 남중국해 인공섬, 해안경비대 확장, 잠수함 현대화. 제 업무의 90%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은 15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단 한 번의 시연으로 모든 걸 증명했어요. 반면 중국은 1시간 동안 큰 소리 치다가 단 1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한국 해양 감시 시스템 재평가 필요. 기존 평가는 완전히 잘못됐음. 동맹국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 정보 실패.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동맹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조용히 실력을 쌓고 필요할 때만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이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날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15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단 한 번의 시연으로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감정보다 결과로. 그것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해양안보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중국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역공당한 이야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울과 갑을 뒤집은 이야기. 15년간 묵묵히 준비한 실력이 회의장을 뒤바꾼 이야기.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나라. 필요할 때만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배척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 아닐까요? 이 영상이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소개할 게 있습니다. 오래 앉아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허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